챕터 1. 숨통이 트이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숨통 트이는 것 같아. 고생 끝났잖아. 수미는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 완납 증명서를 손에 꼭 쥐고 남편 준호를 바라봤다. 25년간 매달 빠짐없이 갚아온 집 대출이 마침내 끝났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들. 손톱 밑에 박힌 때와 거칠어진 손등이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 드디어 우리도 평범한 중산층이네. 준호도 감회가 새로웠다. 신입사원 때 받던 월급 1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과장까지 올라왔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서울 강남에서 30분 거리, 나름 괜찮은 입지였다. 이제 우리 아들 태민이도 마음 편히 결혼시킬 수 있겠어. 수미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28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한 태민이는 부모의 자랑이었다. 키 180에 준수한 외모, 성실한 성격까지. 어느 집 딸이라도 욕심낼 만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할 사람 데려왔어. 현관에서 벨이 울리자 달려나간 태민이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 뒤로 따라온 건 화려한 유명 브랜드 옷을 입은 여자였다. 긴 머리에 진한 화장,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에요. 유진은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그 시선은 이미 집 안을 후고 있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 10년은 된 것 같은 소파와 TV, 낡은 식탁. 여기 집. 생각보다 좁네요. 그래도 저 정도면 견딜만 하겠어요. 순간 수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25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견딜만 하다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니에요. 제 말은. 유진이 당황하며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준호도 표정이 어두워졌다. 평생 야근과 회식으로 가정을 소홀히 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자존심은 있었다. 태민아, 이분이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 수미의 질문에 태민이는 당황했다. 엄마,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구느냐는 듯한 얼굴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하지만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조건? 수미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게 조건부인가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행복에 젖어있던 가족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버렸다. 그날 밤 유진이 돌아간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태민아, 엄마가 볼 때는 그 여자 안 돼. 왜요? 유진이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됨이 중요한 거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아, 결혼은 두 가정이 만나는 거야.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겠니? 하지만 태민이는 고집을 부렸다. 유진이를 모르시잖아요. 처음이라 긴장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람은 첫 만남에서 본색이 나오는 법이야.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내가 틀렸을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과연 자신의 판단이 옳은 걸까? 다음 날 아침 태민이는 출근하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 다음 주에 유진이 부모님과 함께 올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문이 닫히고 난 후 수미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여보, 이게 시작인 것 같은데. 수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세상은 그 반대를 가르친다. 챕터 2. 무례한 손님.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현관 벨이 울렸다. 수미는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어서 오세요. 유진이 부모와 함께 나타났다. 아버지는 고급 정장을 입었고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회장입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명함을 건넸다. 대성건설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아, 네.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준호가 당황하며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한영전자 과장이라는 글씨가 초라해 보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수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지만 유진의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여기 사세요?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다. 네, 벌써 25년째. 25년이나? 그럼 언제 이사 가실 계획이세요? 수미가 깜짝 놀랐다. 이사요? 저희는 여기가 좋아서. 우리 유진이는 강남에서 자랐거든요. 손주 낳으면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아이를 낳으면 시댁에서 키워야 되는 걸로 정한 듯 보였다. 김 회장의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리고 태민 군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갑자기 연봉 얘기까지 나오자 태민이가 당황했다. 저는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준호가 대신 대답했다. 4천? 그걸로 우리 딸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요?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다. 저희 딸은 한 달에 쇼핑비만 200만 원 써요. 미용실비, 옷값, 가방가. 계산해 보세요. 수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럼 결혼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일단 집은 강남으로 옮기시고 태민군은 이직해서 연봉을 더 올리세요. 김 회장이 마치 비즈니스 미팅하듯 말했다. 아니면 저희가 집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 대신 혼수는 저희 수준에 맞춰서 준비하세요. 순간 수미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결혼이 거래인가요? 거래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죠.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수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혹시 태민군 어머니 직업이 뭐세요? 저는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아, 그렇군요. 우리 딸은 워킹맘은 어려워해요.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줘야 하는데 직장 다니시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간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유진 가족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태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유진이 부모님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직설적이라고? 수미가 소리를 질렀다. 저건 무례함이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유진이를 사랑해요. 사랑? 저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너를 진짜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날 밤 태민이는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겠다고 했다. 수미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준호가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여보,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신도 저 사람들 편이야? 그게 아니라 태민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수미는 확신했다. 저런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정말로 수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진짜 교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챕터 3. 금이 간 부부. 태민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며느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남편 준호였다. 여보,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요즘 들어 준호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고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수미는 우연히 준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미영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일 점심때 만날까? 미영? 수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궁금해서 더 위로 올려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오늘 아내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 조심해야겠어. 우리 만나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수미의 손이 떨렸다. 불륜?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그 다음 날 수미는 준호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지만 준호는 나오지 않았다. 7시, 8시. 그러다가 구시경 한 여자와 함께 나오는 준호를 봤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다. 준호보다 10살은 어려 보였다. 둘은 친밀하게 얘기하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수미는 카페 창문 너머로 둘을 지켜봤다. 준호는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 집에서는 몇 달째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박미영 대리라고 적힌 명찰이 보였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수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늦었네.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수미는 그가 미영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할까? 뭔 얘기? 피곤하다. 내일 해. 준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수미는 그의 옷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자신이 쓰지 않는 향수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한 후 수미는 그의 정장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카페 영수증을 발견했다. 2인분 주문 내역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용카드 내역이었다. 여성용품점, 꽃집, 고급 레스토랑. 모두 수미와 함께 간 곳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수미는 또 다시 준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이번에는 더 일찍 나왔다. 5시 30분에 미영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 둘은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수미는 멀찍이 따라갔다. 준호가 미영에게 목걸이를 사주는 모습을 봤다. 가격을 물어보니 200만 원이었다. 수미의 마음은 무너졌다. 자신은 10만 원짜리 옷도 한참 망설이며 사는데 다른 여자에게는 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날 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수미가 소리쳤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박미영이 누구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다른 여자 손잡고 다니는 걸 내가 봤다고. 수미가 울면서 소리쳤다. 25년이야. 25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수미야, 오해야.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동료한테 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줘. 거짓말 그만해. 그날 밤 부부는 큰 싸움을 했다.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격렬한 싸움이었다. 당신이 날 사랑한 적이 있기나 해? 수미가 절규하듯 물었다. 나는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 옷 빨아주고 밥 해주고
대출빚 갚겠다고 파트로 쉬지 않고 일을 했어.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태민이의 장모가 될 김 회장 부인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태민이 어머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혼수 문제 말이에요. 혼수요? 우리 딸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낼 테니까 혼수는 그쪽에서 준비하세요.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팩스로 온 리스트를 보고 수미는 기절할 뻔했다. 총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다. 집안 전 재산을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호구로 보는구나. 설상가상으로 태민이는 여전히 유진 편만 들었다. 엄마, 결혼하려면 혼수는 준비해야죠. 1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대출 받으세요. 아버지 퇴직금도 있잖아요. 수미는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수미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25년 동안 가정을 위해 살아왔는데 남편은 바람 피우고 아들은 나를 원망하고. 하지만 그 순간 수미의 눈빛이 변했다. 아니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 가정을,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낼 거야. 진정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챕터 4. 절망 속의 반전. 수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불륜, 아들의 원망,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혼수 리스트. 모든 게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수미는 자신의 비밀 통장을 떠올렸다. 결혼 초부터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이었다. 남편도 아들도 모르는 돈이었다. 총 1,200만 원. 25년간 용돈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 한 달에 10,000원씩, 때로는 몇만 원씩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다. 그런데 그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수미의 귀를 사로잡았다. 태창 바이오 주식이 신약 개발 성공으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미는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직감이 들었다. 한 번만 해보자. 다음 날 수미는 증권회사에 갔다. 직원이 설명해줘도 잘 이해되지 않았다. 처음이시면 안전한 걸로. 아니에요. 이 회사 주식 사고 싶어요. 태창 바이오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미는 고집했다. 1,200만 원 전부를 태창 바이오에 투자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만약 손실을 본다면? 25년간 모은 돈이 사라진다면? 그런데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보, 이거 봐. 수미가 휴대폰을 들고 준호에게 달려갔다. 뭘? 내 주식 3배 올랐어. 준호는 처음에 믿지 못했다. 주식? 당신이 주식을? 1,200만 원이 3,600만 원이 됐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다음 주에 더 큰 일이 터졌다. 태창 바이오가 추가 신약 개발 성공 소식에 또다시 급등한 것이다. 여보, 이제 7천만 원이야. 수미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 일주일 만에 1,200만 원이 7천만 원이 되다니.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정의 위기는 계속됐다. 태민이가 유진과 함께 집에 와서 폭탄 발언을 했다. 엄마, 아빠,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해요. 뭐라고? 갑자기? 유진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임신?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해요. 유진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런데 임신한 게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했어? 준호가 물었다. 네, 6주째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유진의 태도가 너무 담담했다. 보통 임신한 여자라면 입덧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텐데 유진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어려우면 대출 받으세요.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해요. 수미는 화가 났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태민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야, 유진이가 임신한 게 확실한 거야? 의심스럽긴 한데, 병원 결과지도 안 보여주고. 수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가짜 임신? 다음 날 수미는 유진을 만나자고 했다. 유진 씨,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임신 얘기요. 병원 결과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순간 유진의 표정이 변했다. 왜요?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요. 손자니까요. 결과지는 집에 놔뒀어요. 그럼 같이 병원에 가요. 오늘 당장요. 유진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어요. 제가 산부인과비 다 낼게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이 아니네요.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수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짜였어? 가짜 임신으로 우리 아들을 속인 거야? 유진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어차피 결혼하면 임신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태민이 말고도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태민이는 너무 순진해서 재미없어요. 저는 더 나은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그 순간 수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태민이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 태민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진실을 받아들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날 밤 수미는 자신의 주식 계좌를 확인했다. 이제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이 돈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때로는 절망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 된다. 챕터 5. 다시 서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주식 샀어. 그런데 올랐어. 몇 배로. 수미가 가족들 앞에서 통장을 보여줬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뭐라고? 우리가 살았다고?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가족이 갑자기 희망을 얻게 된 것이다. 엄마, 정말이에요? 태민이도 눈이 동그래졌다. 유진과 헤어진 후 며칠간 자책하며 지내던 그였지만 어머니의 말에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래. 25년간 몰래 모은 용돈으로 시작한 거야.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나 봐. 수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미영이와는 정말 끝났어. 나도 순간 정신이 나갔었던 거야. 2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일어서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수미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이 돈으로 식당 차릴 거예요. 식당? 네. 제가 25년간 요리한 실력으로 작은 식당 하나 해보고 싶어요. 수미의 요리 솜씨는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다. 아들 태민이의 친구들도 수미가 해주는 음식을 무척 좋아했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태민이가 나섰다. 회사 그만두고 식당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일로 정신없어서 일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회사를 그만둬?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괜찮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었어요. 식당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가족 회의 결과 수민애는 작은 한식당을 열기로 했다. 상호명은 엄마의 밥상이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다. 태민이의 전 장모가 될 뻔했던 김 회장 부인이 연락을 해온 것이다. 태민이 어머니, 우리 유진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봐요.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의외의 사과였다. 그리고 혹시 식당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업 하다 보니 인테리어 쪽은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의 모습이었다. 2달 후 엄마의 밥상이 문을 열었다. 30평 남짓한 작은 식당이었지만 수미의 정성이 가득 담긴 공간이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왔다. 동네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다. 여기 집밥 정말 맛있다더니 진짜네요. 김치찌개 맛이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성스러워요. 1달 만에 식당은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더 놀라운 건 준호의 변화였다. 회사가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장보기까지 함께 했다. 25년 만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수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서 먹는 저녁이었다. 엄마, 오늘 손님 중에 저희 결혼식 하고 싶다는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태민이가 말했다. 결혼식? 네, 식당에서 작은 결혼식을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으로요. 수미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화려한 결혼식보다 진짜 가족들만 모여서 따뜻한 결혼식을 하는 거지. 그렇게 엄마의 밥상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공간이 됐다. 6개월 후 식당은 이미 예약이 3개월씩 밀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방송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소개됐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유진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태민 오빠,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태민이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다. 유진 씨, 사과는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혹시 다시 안 돼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태민이가 식당에서 만난 단골 손님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였다. 간호사인 그녀는 태민이의 진실한 마음과 수미의 따뜻함에 반해 자주 식당을 찾았다. 유진이 떠난 후 수미가 태민이에게 말했다. 아들아,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그날 밤 수미는 식당 카운터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로 식당 연지 1년이 됐다. 25년간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사장이 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족들이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가 수미의 손을 잡았다. 뭐가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나는 바람 피우고 아들은 엉뚱한 여자에게 빠지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수미가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뒤로 엄마의 밥상 간판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빛날 것이었다. 돈도 사랑도 가족도 끝까지 지켜낸 사람만이 다시 웃을 수 있다. 진짜 행복은 함께 이겨낸 후에 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할 때 가장 강해진다.